그 앞서 그 세션들을 어떻게 보면 바다가 무엇인지 전체 바다의 크기, 넓이, 깊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했다면요. 그리고 바로 전 세션에서는 이제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장비들, 그 SDK 안에 포함된 ID, 그리고 뭐 UI 빌더 또는 이제 이벤트 인젝터, 그리고 디버거 등 이런 툴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번 시간에 정말 바다로 뛰어들기 전에 바로 꼭 해야 될 준비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걸 알고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에 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이제 깊이 있게 뛰어드시는 건 개발자분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뛰어들기 전에 아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 바다 API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다에서 코딩할 때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지, 어떤 걸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그 코딩 이디엄 그 설명이 있겠고, 다음에 실제 바다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의 그 UI 기본 컨트롤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말레이시아 디벨로퍼 데이 때 그 간략하게 예를 들었던 사례인데요. 이제 어떤 한 학생분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바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내가 생일 축하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생일 축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마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도 만들고 다운로드 받은 manifest.xml을 설치해가지고 자기 PC에 설치한 SDK의 아이디를 통해가지고 아주 베이직한 프로젝트 위저드를 통해서 베이직 헬로우 바다랑 똑같이 생긴, 하지만 제목은 해피 버스데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해피 버스데이 투 마이 프렌드 이렇게 나오는 찍히는 아주 쉬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거기까지는 누구나 마우스 클릭만으로 다 할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C++를 배우고 이제 나도 한번 이걸 이용해서 코딩을 좀 해봐야지, 어플리케이션 정말 만들어봐야지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제 맞닥뜨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어떤 API를 사용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라는 이제 의문점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그 앞서 이전 세션에서 전인가요? 그 바다 베이직에서 오버뷰에서 설명드렸던 그 API들이 있는데요. 각각 이제 네임스페이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네임스페이스에서 다루고 있는 API들을 참고하셔서 그거를 조합하셔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각각의 네임스페이스와 API들은 여러분께서 아이디를 그 SDK 설치하시고 아이디의 헬프 컨텐츠에 들어가시면 API 레퍼런스라는 문서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물론 이건 레퍼런스니까 전체적으로 다 통독을 하셔야지만 어플리케이션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API 레퍼런스를 참고하셔서 각각의 네임스페이스별로 어떤 API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API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샘플과 함께 그 API들의 시그니처하고 그 뭐 파라미터라들, 뭐 리턴 값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API 레퍼런스 보시면 이 API 사용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쓸 때는 이 API와 같이 사용을 해주세요. 또는 이 API는 어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API는 어떤 API와 잘 맞습니다라는 설명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사용을 하려고 딱 보면 그 예를 들어 아주 그 베이직 템플릿에 아무것도 없는 그 메인 쪽에다 내가 API 하나를 딱 썼는데 잘 돌아가던 게 시뮬레이터 디버그 돌렸더니 갑자기 에러가 발생을 해요. 워닝 나오고 뭐 프리빌리지가 없다느니 뭐 이런 게 나옵니다. 프리빌리지가 뭐지? 처음에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마이 어플리케이션스에서 매니페스트 만들 때 프리빌리지를 디폴트로 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었는데 나중에는 API별로 필요한 프리빌리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API 레퍼런스에 보시면, 잠시만 마우스로 설명을 드리면 그 각 API별로 필요한 프리빌리지 레벨과 그리고 프리빌리지 그룹들이 나옵니다. 우선 저희 바다 API들은 그 세 가지 레벨의 프리빌리지 레벨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아무런 프리빌리지 요구하지 않는 논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프리빌리지를 갖고 있는 노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런 개발자분들께, 이런 개발자 업체분들께만 그 프리빌리지를 오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레벨의 프리빌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레벨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해당 레벨을 획득하셨을 때 그 레벨에서 이 API를 사용할 때는 이 프리빌리지를 명시해 주세요라고 하는 프리빌리지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로 나와 있는 그 리모트 컨텐트 서치의 get 카테고리 리스트라는 API는 필요한 레벨은 시스템 레벨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그룹은 그 리모트 컨텐트라는 그룹을 확보하시고 이것이 매니페스트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해당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리빌리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API로 콜을 하면 그 실패가 발생하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본인께서 API 레퍼런스를 참고하신 그 프리빌리지 그 API에 맞는 프리빌리지 레벨, 프리빌리지 그룹을 확보하시는 과정을 우선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기 시작했죠. 뭐 기본적으로 아까 그 샘플 클릭 몇 번 할 때는 화면만 이렇게 멋있게 UI가 나오지만 실제 소스 폴더에 들어가서 디폴트로 생성된 프로젝트의 그 C++ 파일들을 열고 거기서 메인이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게 헬로우 바다다 그러면 헬로우 바다.cpp를 딱 여시면 거기에 이제 OSP 메인이라는 메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폼에 맞는 이제 클래스들이 C++에 쭉 설계가 템플릿이 작성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거기다 내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코드를 하는 것이 좋을까, 또는 바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들이 있구나라는 힌트가 이제 코딩 이디엄인데요. 투 페이지 컨스트럭션을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C++에서 모든 그 객체들은 생성자와 소멸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터하고 디스트럭터를 갖게 되는데 저희가 C++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디폴트 컨스트럭터나 그 디스트럭터 이외에 저희가 각 클래스들은 construct이라는 API를 명시적으로 한 번 더 호출해 줄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건 사실은 요거는 권장이 아니라 must know인데요. 웬만한 클래스들은 API 레퍼런스 참고하시면 다 construct라는 API 그 펑션들, 그러니까 멤버 펑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C++에서 객체를 생성할 때 해당 객체 안에 있는 그 뭐 퍼블릭이라든가 프라이빗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 멤버들은 메모리상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클래스를 생성할 때 힙 영역에다가 클래스 생성을 하면서 그 멤버들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여하한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메모리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어떠한 오류가 있다거나 해서 해당 클래스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다면 생성하던 클래스의 멤버들을 깨끗하게 삭제를 해줘야 메모리 리라든가 시스템 크래시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번 그 멤버들은 construct라는 메소드 안에서 생성을 해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리소스를 생성하는 로직은 다 construct라는 메소드 안에서 실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각 API들의 클래스들을 사용하실 때는 construct라는 걸 명시적으로 한 번 더 호출하셔서 실제 그 클래스의 멤버들이 생성되도록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디스트럭터는 그대로 소멸할 때 생성된 모든 클래스의 멤버들에 대해서 다 소멸하는 로직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범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샘플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보시면 그 콜 매니저라는 그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다시피 그냥 new를 사용해서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new를 사용해서 생성했을 경우에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클래스의 그 컨테이너, 기본적인 컨테이너만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아랫줄에 있는 construct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줬을 경우에 실제 메모리 얼로케이션 관련된 로직들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수행된 결과 이것이 성공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는 그 리턴 타입의 R이란 요 리절트 리턴 타입으로 돌려받게 돼 있고요. 요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그 리턴 타입을 가지고 체크해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클래스 객체 생성 실패했으니까 딜리트로 바로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성공했을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로직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클래스가 이렇게 컨스트럭트라는 API를 명시적으로 호출을 하게 할 경우에 사실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정말 자주 사용하시는 클래스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또 좋은 예가 이제 스트링 타입 같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과 스트링 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투 페이지 컨스트럭션을 하지 않고 원 페이지 컨스트럭션으로 바로 new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샘플 코드는 그 str이라는 스트링은 명시적으로 construct이라는 API를 부르지 않고 바로 그냥 스트링을 바로 생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투 페이지 컨스트럭션을 쓰고 있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C++에서 new를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익셉션 나면 그거 try catch해서 잡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명시적으로 투페이지 컨스트럭션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 바다에서는 익셉션 핸들링을 그 C++ 스탠다드 익셉션 핸들링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바다는 좀 더 그 에브리웨어 모든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제공해 주자는 그 목적에 의해 가지고 예전에 피처폰이나 좀 더 낮은 사양의
그 스펙부터 이제 하이엔드 스펙까지 골고루게 굉장히 넓은 범위의 플랫폼을 커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리소스 사용을 권장을 해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탠다드 C++의 익셉션 핸들링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무겁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C++ 스탠다드 익셉션 로직을 따르지 않고 대신 그 결과값 아까 보신 대로 result라는 리턴 값이라든지 또는 마지막 결과값을 호출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 드려서 개발자분들께서 따로 익셉션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입은 그 모든 익셉션은 result라는 그 리턴 타입을 가지고 저희가 그 결과를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eSuccess라든지 뭐 out of memory라든지 이런 다양한 익셉션 값들이 미리 디파인 되어 있어서 해당 result 값을 API로 호출했을 때 그 리턴 밸류를 확인을 하시면 어떤 익셉션이 있었다 또는 이 API가 수행이 잘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략한 result를 사용하는 샘플 코드인데요. result라는 타입의 뭐 디폴트로 eSuccess를 하나 넣어놓고서 그 다음에 카메라에 start preview라는 API를 호출을 합니다. 물론 프리뷰를 스타트하는 거니까 성공이 되었으면 프리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코드상에서 그 결과값은 리턴 타입이 result이기 때문에 해당 result R을 가지고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확인해서 그거에 따라 로직을 여러분께서 진행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API들은 그 리턴 타입을 실제 객체로 주는 경우가 있죠. 이건 리절트라는 리턴 타입이 아니라 나는 어떤 값을 원해. 인티저 타입을 리턴할 수도 있고 나는 어떤 리스트를 원해서 뭐 리스트를 리턴을 해줄 수도 있고 나는 어떤 객체를 원해서 객체를 리턴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턴 타입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API가 호출된 다음에 get last result라는 API를 사용해서 이 API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어떠한 사유로 실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API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제가 이제 간단한 샘플인데요. 여기에 그 dir의 readN이라는 API는 실제 그 enumerator, 그 디렉토리 enumerator를 리턴하는 그런 AP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esult 리턴 값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리턴 받은 값을 가지고 코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해당 API 콜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아시려면 그 API를 호출하신 다음에 get last result라는 API 펑션 콜을 하셔서 마지막 수행한 API의 성공 여부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실패한 사유 등을 바로 result 값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코드에서 이제 앱 로그라고 저희가 디버깅을 위해서 제공해드리는 기본적인 API가 있는데 그 안에서 받은 result 값을 에러 메시지로 문자로 이렇게 찍어드리는 get 에러 메시지라는 API 안에서 get last result를 사용해가지고 마지막 수행한 API의 결과를 바로 로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샘플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API를 호출하는 것까지 수행을 하신 경우에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권장해드리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인베드 시스템 속에서 코드 작성을 하시다 보니까 메모리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앞서 툴에서 메모리 릭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당신의 어플리케이션, 당신이 창작하신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피크 메모리 얼마 그리고 현재 메모리 얼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버리지 얼마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리포트를 해드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작업을 하시면서 명시적으로 내가 메모리를 얼로케이션을 하고 명시적으로 딜리트나 또는 프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 막을 수 있는데 저희 플랫폼 레벨에서 어떤 객체를 내부에서 생성해서 전달해 드리는 경우 그런 객체를 어떤 거는 내가 해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 어떤 거는 내가 명시적으로 해제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너십 폴리시를 모든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에 대해서는 개발자분들께서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내가 뉴를 했으면 내가 딜리트를 하면 되고 내가 얼록을 했으면 내가 프리를 해주면 된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원칙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펑션 안에서 이미지를 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펑션 안에서 딜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략한 원칙이죠. 그 메모리를 얼로케이션하고 사용한 사람이 사용한 객체가 사용한 펑션이 사용한 폼이 그 메모리를 해제한다라는 게 이제 오너십 폴리시고요. 그래서 이걸 꼭 지켜주셔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릭을 사전에 차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제공해드리는 그 포스트 픽스가 있는데요. N 포스트 픽스라는 룰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API들을 사용하시다 보면 뒤에
N, 대문자 N이 들어가 있는 API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API 중에요. 이건 그 뜻은 뭐냐면 나는 내가 내부에서 메모리를 사용했지만 그것에 대한 오너십, 사용 권한을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메모리를 동적으로 해제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 사용하고 내가 버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포스트픽스 N자가 붙은 API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해당 API를 이용하셔서 받은 객체에 대한 프리 또는 딜리트는 명시적으로 사용한 오브젝트, 사용한 클래스, 사용한 분께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get content info n 같은 경우에 해당 컨텐트 인포라는 객체를 얻어오는 API인데 이때 얻어온 컨텐트 인포는 그 플랫폼 내부에서 얼로케이션 해서 메모리에 생성이 된 컨텐트 인포입니다.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을 갖고 다 사용을 한 이후에는 사용자가 딜리트로 해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몇 가지 그 외에도 비슷한 예제가 있는데요. 밑에 한번 코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get content info n 같은 경우에 컨텐트 인포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놨고요. 그래서 p 인포에다가 그 매니저의 get content info n을 호출해서 컨텐트 아이디로 이 아이디의 컨텐트 인포를 주세요라고 API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p 인포를 받아오면 해당 p 인포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API들이나 멤버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삭제는 그 받아온 당사자가 delete p info로 해가지고 명시적으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심플하지만 꼭 지켜주셔야 될 n postfix 룰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좀 많이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혼동하시는 부분이 그 이벤트 핸들러 부분이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한 건 아니고 한번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밑에 있는 게 이제 on landmark received n인데 이건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그래서 그 랜드마크 매니저의 on landmark received n에 해당 그 아규먼트로 그 p result라는 리스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벤트 핸들러는 플랫폼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개발자분들께 또는 어플리케이션에게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어요라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알려주면서 해당 이벤트는 이런 거예요라고 이 뒤에 있는 그 리스트를 같이 만들어서 알려드립니다.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received n 뒤에 n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신 파라미터인 요 p result 값은 마지막에 사용하신 분께서 딜리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 코드 보시면 어떤 로직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석세스이면 내가 이거를 랜드마크 잘 그리고 이전에 있는 랜드마크를 다 삭제한 다음에 p 리절트의 내용까지 다 딜리트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요거를 뒤에 n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이 API를 호출한 게 아니야라고 해서 그 명시적으로 삭제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 이제 삭제 안 해주시면 그 부분에서 사용하신 메모리만큼 릭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I/O 쪽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접근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바다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나의 폰 위에 여러 개가 탑재될 수 있잖아요. 사용자가 이제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면 각 어플리케이션들은 실제 동작 중에는 그 폰이 마치 자기가 전체 다 사용하는 양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어플리케이션이 바라보는 파일 시스템은 저희가 버추얼 패스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버추얼 패스에 대한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 그 SDK에서 제공해드린 튜토리얼의 그 베이직 쪽의 I/O 부분 보시면 버추얼 패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것들 몇 개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우선 홈이란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I/O를 할 경우에는 그냥 그 패스를 여기 있는 것처럼 홈을 기본적으로 주시면 어플리케이션이 바라보는 자기가 보는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 나만의 파일 시스템, 이것이 홈입니다. 이 홈에 대한 영역은 어플리케이션 자기가 read, write 권한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풀 권한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쓴다든가 뭐 전에 썼던 데이터를 읽는다든가 나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넣어놓는다든가 나의 레지스티 값을 넣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 아주 굉장한 무궁무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홈 디렉토리고요. 그 다음에 RES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 버추얼 패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SDK에서 작성하실 때 만들어지는 그 리소스 폴더가 여기에 매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미디어 파일들 이런 것들을 그 리소스 폴더에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패키징돼서 다운로드 됐을 때 RES 폴더 그 리소스 그 /RES라는 버추얼 패스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read only입니다. 그래서 write는 가능하지 않고요. 여기서 해당 리소스는 항상 read 가능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게 이제 쉐어 폴더인데요.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독자적으로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잘 살다가 보니까 다른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제 쉐어 폴더입니다. 내가 홈 밑에 쉐어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버추얼 패스로 접근을 하면 그 쉐어 폴더의 오너는, 그러니까 자기 홈 디렉토리 밑에 쉐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그 쉐어 폴더의 홈 아래에 있기 때문에 리드라이 권한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쉐어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재밌는 그 기능이 제공이 되냐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쉐어 폴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홈 밑에 쉐어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a.txt라는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B라는 어플리케이션이 A의 쉐어 폴더에 접근해서 똑같이 a.txt 파일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웃이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쓰기는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B라는 이웃이 A라는 어플리케이션의 그 쉐어 폴더에 접근할 때는 쉐어라고 해주고 그 밑에 A라는 어플리케이션에 abide를 적어주면 됩니다. abide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그 매니페스트 만드실 때마다 어플리케이션별로 할당되는 그 ID 값인데요.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해당 abide를 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의 쉐어 폴더에 있는 컨텐츠라든지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코딩 이디엄을 보셨고요. 다음에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 바다를 풍성하게 만드는 건 바닷속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니까요. 생명체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시면 여러분께서 그 생명체의 그 활동력을 부여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바다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메인 메뉴에서 사용자가 아이콘을 클릭함으로 인해서 런치가 됩니다. 그렇게 런치가 되고요. 런치가 되면 onAppInitializing이라는 API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이 부분에 내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됐구나, 이제 좀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는 자신만의 로직을 넣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onForeground와 onBackground 두 개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우선 사용자가 보고 있을 땐 onForeground 상태이고요. 그래서 나는 위에 떴습니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로직을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이유로 이 사용하는 바다 어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다거나 SMS가 왔다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백그라운드 들어가게 되면 on 백그라운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개발자분들께서는 나는 백그라운드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애니메이션은 필요 없겠구나, 나는 더 이상 3D 렌더링을 할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로직을 수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실행 종료되기 전에 on app terminating이라는 API가 호출이 됩니다. 자,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onAppInitializing, 어플리케이션 런치되면 바로 수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리소스를 초기화하고 해당 데이터를 열고 그 전에 내가 사용했던 또는 전에 어플리케이션 저장했던 레지스트리, 그 아규먼트로 앱 레지스트리를 봤는데요. 레지스트리 값을 이용해서 그 스테이트를 다시 복원하고 이런 행동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수행 중에 전화가 왔다, 이런 경우에는 내 어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데요. 이때 불리는 게 onBackground입니다. 그래서 onBackground가 불리게 되면 그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해서 좀 릴리즈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그래픽 이런 아주 무거운 그런 오퍼레이션들은 좀 지양해 주시면 하는 것이 저희의 권장 사항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사용자가 태스크 매니저라든지 또는 통화가 끝났을 경우에 다시 포그라운드가 불리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온 포그라운드에서 사용하시던 그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료되기 전에 불리는 게 on terminating인데요. 이 on terminating에서는 내가 종료할 때 마지막 게임 하는데 지금 사용자가 세 번째 판까지 갔어. 세 번째 판 스테이지를 레지스트리에 저장하신다거나 이번에 나는 145번째 어플리케이션 런치야, 이런 것도 저장해 줄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리소스를 해제하실 때도 명시적으로 on terminating에서 on app terminating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UI 관련된 컨트롤들, 요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UI 컨트롤들은 on app terminating에서 작업을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on app terminating은 이미 UI 컨트롤들이나 모든 그래피컬 리소스들은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UI 리소스를 제외한 다른 리소스에 대한 컨트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UI 기본적인 사항들인데요. 그 바다의 UI는 가장 탑이 되는 게 프레임입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텀 레벨의 윈도우를 프레임이라고 부르고요. 이 프레임 밑에 여러 개의 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폼들을 개발자들께서 디자인하시고 각 폼 간에 스위치를 하시고 시나리오를 만드시는 것으로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폼들 위에는 여러 개의 UI 컨트롤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컨트롤들뿐만 아니라 그 개발자분들께서 커스터마이즈된 컨트롤들을 올리셔서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요건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컨트롤들 몇 가지만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가장 왼쪽 위에 보시면 기본적인 폼도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리스트 있고요. 그 옆에 이제 팝업이나 메시지 박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컬러 피커라든지 그 옆에 커스텀 그 리스트도 있고, 그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그 키패드도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트 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그 간략한 이제 칼렌더 뷰를 만든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도 UI 컨트롤에서 웹 컨트롤이라든지 또는 지도를 볼 수 있는 맵 컨트롤 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서서 툴 시간에 그 여러분께 설명 들으셨던 UI 빌더를 이용하셔서 작성을 해주실 수 있고요. UI 빌더로 작업을 해주시면 여러분께 디자인한 모든 내용은 다 XML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 XML 파일은 여러분들 컨트롤들, 위치, 프로퍼티들, 네임, 아이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그 XML 파일에 그걸 로딩해가지고 실제 내가 명시적으로 선언했던 ID 값을 코드상에서 호출하셔서 해당 컨트롤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UI 빌더 사용하신 다음에 빌드하시면 거기서 생성되는 템플릿 코드들을 보고서 여러분께 충분히 팔로우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컨트롤들에 대한 이벤트 핸들링이 필요할 텐데요. 아주 기본적인 UI 이벤트들은 드래그 앤 드롭이라든지 터치라든지 무브라든지 이런 이벤트 핸들링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이벤트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준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컨트롤별로 제공해드리는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하셔서 각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터치 이벤트 리스너인데, 터치 이벤트 리스너에는 프레스, 무브, 릴리즈 등의 이벤트별로 각각 이벤트 핸들러들이 제공이 되고요. 이 이벤트에서 터치, 그리고 무브, 그리고 릴리즈 각각의 사용자 입력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니까 이때 이벤트 핸들러 안에 여러분의 로직을 넣으시면 그에 맞는 동작을 이제 원하시는 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핸들링하는 부분이 보긴 좀 어려워 보여도 사용량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그 인터페이스를 먼저 상속을 받으시고요. 나는 이런 이벤트 핸들러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겠다. 그래서 리스너 인터페이스가 모두 다 저희가 API 레퍼런스에 보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터치 이벤트 리스너를 상속받겠다라고 해서 터치 이벤트 리스너를 상속받으신 다음에 해당 그 리스너의 이벤트 핸들러 부분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터치 프레스 되면 이런 동작을 하겠다라는 그 로직을 터치 리스너의 on touch pressed 안에다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속받아서 인스턴스화된 이벤트 리스너를 그 원하는 이벤트 리스너 그 클래스에다가 애드하셔서 등록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스너를 상속받아 갖고 해당 리스너 이벤트 핸들러를 채우시고 리스너를 등록을 해주시면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그 코드가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꼭 알아야 될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필요한 준비 운동 절차를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프리빌 레벨, 논, 그리고 노멀, 시스템 이런 레벨이 있다. 그리고 시스템 레벨의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파트너십이 필요한데요. 그건 어렵고 복잡한 절차는 아니니까 나중에 데스크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코딩 이디엄은 투 페이지 컨스트럭션을 사용한다. 그리고 익셉션은 보통 리절트 값이나 또는 get last error, get last result 이런 API 사용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and postfix가 붙어 있는 API들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해제는 내가 좀 신경 써서 해줘야 된다. 모든 리소스는 모든 그 파일 시스템 버추얼 패스를 통해서 접근한다. 거기엔 홈, 리소스, 쉐어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버추얼 패스들이 있다. 그리고 UI는 그 이벤트 핸들링 기법을 사용해서 모두 컨트롤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은 시작되고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종료되고 이런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들을 좀 더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모두 다 튜토리얼의 기본 펀더멘탈 또는 어플리케이션 그 UI 그래픽 쪽에 다 있고요. 그리고 그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이나 UI 컨트롤 같은 그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보셔도 되고, 그리고 API 레퍼런스는 항상 옆에 가까이 두시고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